20세기에 발간된 우수하고 의미 있는 책 100선 중 65번째 책, 사회학 부문 5번째 책, 존 에이너드 케인즈가 1936년에 출간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를 시작합니다. 케인즈는 영국의 거시 경제학자입니다. 이전의 학설들을 토대로 하여 케인즈 경제학이라는 독창적인 이론을 창시해서 경기 후퇴와 불황에 대해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케인즈의 이론은 케인즈의 경제학의 뿌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거시경제학파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케인즈는 현대 거시경제학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인식되었고 20세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제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케인즈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 이론, 흔히 일반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기존의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의 시장주의를 비판함과 동시에 유효 수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 동안 케인즈는 경제적 사고의 혁명을 주도하면서 자유시장이 노동자들의 임금 요구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한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자동적으로 완전 고용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이론을 폐기시켰습니다. 그는 경제의 총 지출인 총수요가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수준을 결정하며 총수요가 부족하면 높은 실업률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임금과 노동 비용이 하향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자동으로 완전 고용으로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케인즈는 경기 침체와 불황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정 및 통화정책을 사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929년 금융위기 이후 케인즈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근본적인 기둥인 자유무역에서도 돌아섰습니다. 그는 자유무역의 기초인 리카르도의 비교 우위 이론의 초기 과정이 비현실적이라고 간주하며 보호무역주의자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엔 선진 서양 국가의 경제정책이 되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나머지 서양 국가들도 케인즈의 이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케인즈의 영향력은 1970년대 밀턴 프리드먼과 다른 통화주의자들의 케인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과 영국과 미국 경제를 괴롭힌 스태그플레이션의 결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은 2007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및 기타 정부 수반들이 수행한 경제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이 금융위기의 등장과 함께 케인즈 경제학이 다시 신케인즈주의, 뉴 케인즈니즘으로 반짝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1999년 타임즈가 케인즈를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에 선정하면서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써야 한다는 그의 급진적인 생각이 자본주의를 구했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케인즈는 경제학자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은행이사, 지식인 블룸즈버리의 그룹의 일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우선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경제학의 아버지 존 메이너드 케인즈 남작은 1883년 6월 5일 영국 케임즈 브리지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존 네빌 케인즈는 경제학자이자 케임브리지 대학의 윤리학 강사였고 그의 어머니 플로렌스 에이다 케인즈는 지역사회 개혁가였습니다.
케인즈는 마달로 태어났고 1985년에 마가렛 네빌 케인즈, 1887년에는 제프리 케인즈 경이 태어났습니다. 케인즈의 부모는 사랑이 많고 세심했습니다. 케인즈는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과외를 받았고 젊은 시절과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어 그가 가난해졌을 때도 아버지의 재정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케인즈의 아버지 존 네빌 케인즈는 케인즈보다 3년, 어머니 플로렌스 에이다 케인즈는 케인즈보다 12년을 더 살았습니다. 케인즈의 동생 제프리 케인즈는 저명한 외과 의사이자 학자며 애서가였습니다. 케인즈의 여동생 마가릿 힐은 노벨상을 수상한 생리학자 아치볼드 힐과 결혼했으며 그녀 자신도 저명한 사회개혁가였습니다. 그의 조카로는 생리학자인 리차드 케인즈와 모험가이자 애서가인 퀸틴 케인즈가 있습니다. 또 그의 조카딸 폴리 힐은 경제인류학자이자 케임브리지 클레어 홀의 명예 펠로우였습니다. 1889년 5살의 케인즈는 페르세 여학교의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산수의 재능을 보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몇 차례 장기 결석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가정교사 어머니에게 과외를 받았습니다. 1892년 8살 되던 해에 그는 세인트 페이즈 예비학교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1894년 케인즈는 학급 수석에 수학에도 뛰어났습니다. 1897년 케인즈는 이튼 스쿨의 킹스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다양한 과목에서 재능을 보였으며 1901년에는 수학 부문 톰린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튼에서 케인즈는 훗날 총리가 될 해럴드 맥밀런의 형인 댄 맥밀런에게서 생애 첫 번째 동성애를 경험했습니다. 중산층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케인즈는 상류층 학생들과 쉽게 어울렸습니다. 1902년 케인즈는 이튼 스쿨을 졸업하고 케임브리지의 킹스 칼리지로 진학해서 장학금을 받고 수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알프레드 마셜은 케인즈에게 경제학자가 되기를 간청했지만 케인즈 자신은 무어의 윤리 철학 체계를 공부했습니다. 케인즈는 무신론자였던 겁니다. 1904년 케인즈는 킹스 칼리지 학부를 졸업했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개인 휴가를 보낸 몇 달을 제외하고는 케인즈는 대학에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토론에 참여하고 철학을 더 공부하고 유일한 공식 교육으로는 대학원 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경제학 강의를 수강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케인즈는 1906년에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케인즈는 자신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항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했고 관료들은 선행만 한다는 관료지상주의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케인즈는 제국 권력이 절정을 경험한 마지막 세대였고 또한 전문가보다는 관료가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느꼈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19세기부터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영국에서는 잘 교육받은 기득권층 범생이들이 모든 분야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잘 해결한다는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1906년 10월 케인즈는 제국 인도 사무소의 서기로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일을 즐겼지만 1908년 지루해졌고 케임브리지로 돌아가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과 아서 피구가 사적으로 만든 경제학 강의를 통해서 확률 이론을 공부하기 위해 공무원을 사임했습니다. 그는 1909년에 킹스 칼리지의 펠로우가 되었습니다. 1909년 케인즈는 당시 세계 경제 침체가 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경제 저널 The Economy Journal의 첫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토론 그룹인 정치 경제학 클럽 Political Economy 클럽을 설립했습니다. 케인즈는 과외 개인 교습을 하며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1911년 케인즈는 경제 저널의 편집장이 되었습니다. 1913년 그의 첫 번째 저서인 인도 통화 및 금융, Indian Currency and
파이낸스를 출발했고 그 덕으로 케인즈는 인도 통화 및 금융에 관한 왕립위원회 Royal Commission on Indian Currency and Finance의 위원회에 임명되었습니다. 이 책은 케인즈가 경제 이론을 실제 문제에 적용하는 재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케인즈의 전문성을 활용했습니다. 1914년 공식적인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전쟁이 시작되기 전 며칠 전에 케인즈는 정부의 요청으로 런던을 방문했습니다. 은행가들은 근본이제 중단을 추진해왔지만 케인즈의 조언으로 당시 로이드 조지 재무장관은 근본이제가 중단되면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은행가들을 설득했습니다. 1915년 1월 케인즈는 재무부의 공식 정부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의 책임 중에 정부 전쟁 중 영국과 대륙 동맹국 간의 신용 조건을 설계하고 희소한 통화를 획득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케인즈는 그의 업무 권한을 이용해서 스페인계 지폐인 페세타를 사 모으는 화폐 투자에 성공해서 치부를 했기 때문에 그를 외환 투자의 전설로 불렸습니다. 1916년 징병제가 도입되자 케인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병역 면제를 신청했는데 그의 신청은 정부 업무를 계속하는 조건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1년 뒤인 1917년 국왕탄신일 기념일에서 케인즈는 전시 공로를 인정받아 바스 훈장, Order of the Bath of the Bath의 수상자로 선정되어 제국의 충성맨의 삶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케인즈는 1919년 베르사유 평화협회담에서 재무부의 재정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케인즈는 이 파리 바르샤유 평화회의 조약이 경험이 미래를 전망하는 데 영향을 미쳤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케인즈의 주요 관심사는 독일의 보상금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무고한 독일 시민에게 충격을 주고 국가의 지불 능력을 손상시키며 다른 나라로부터 수출품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독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케인즈는 불행하게도 1918년 쿠폰 선거로 등장한 보수 세력이 독일로부터 받은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케인즈를 고위급 회담에서 파면하고 대신 판사 썸너경과 은행가 쿤리프 경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직책 없이 뒤에서 독일 보상금을 낮추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리 회의의 3명의 주요 인물은 영국의 로이드 조지, 프랑스의 조르주 클레망소,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었습니다. 로이드 조지만이 케인즈가 직접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918년 선거 전까지는 조지는 케인즈의 견해에 어느 정도 동조했지만 선거운동에는 독일에 가혹하게 처벌하겠다는 공약만 유권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어서 그의 대표단은 독일로부터 많은 보상금을 받아내겠다고 공약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로이드 조지는 파리 회담에서 프랑스에 대항하여 독일 시민들이 필요한 식량을 공급해 줌으로써 케인즈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했습니다. 프랑스의 크레망소는 안보를 이유로 영국보다 많은 배상금과 가혹한 배상을 주장했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처음에는 독일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대우를 선호했는데 그는 너무 가혹한 상황이 극단주의의 발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독일이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확보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로이드 조지와 조르주 크레망소는 우드로 윌슨에게 압력을 가해서 배상 법안에 연금까지 포함시키게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케인즈는 가난한 독일과 중부 유럽국들을 도와주고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전쟁 부채의 급진적인 탕감을 포함했는데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국제 무역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지만 동시에 유럽 재건 비용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 떠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로이드 조지는 그것이 영국 유권자들이 용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최대 채권국이었고 이 무렵 우드로 윌슨은 가혹한 평화 협정의 장점을 믿기 시작해서 미국이 이미 과도한 희생을 치렀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케인즈의 노력은 케인즈를 친독일파로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파리 베르사유 평화 조약의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케인즈의 분석은 1919년에 출간한 저서 평화의 경제적 효과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the Peace에 실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경제적 분석 외에도 독일을 좀 봐주자는 독자들에게 연민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케인즈의 추종자들은 독일 경제가 1923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와 바이마르 공화국의 붕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앙에 대한 케인즈의 예측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로스 헤니히의 주장에 따르면 파리 평화회담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 조약이 독일의 한 짓에 비해 독일에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았으며 파리 회담 토론에서는 의무와 손해가 불가피하게 강조되었지만 오히려 독일의 배상 일정이 실제로 수행되던 방식을 수정함으로써 독일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독일은 배상금의 극히 일부만 지불한 적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스티븐 A. 슈거는 1919년에서 1933년 사이 미국의 독일에 대한 지원에서 미국 차관으로 유입된 자본이 독일의 상한액을 상환해야 될 돈을 초과했기 때문에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마샬 플랜의 4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1920년대에는 학문적 업적 외에도 케인즈는 저널리스트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자신의 이론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런던에서 금융 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1924년 케인즈는 그의 전 가정교사 알프레드 마샬의 사망 기사를 썼는데 조지프 슌페터는 이 기사를 내가 읽은 과학가의 가장 빛나는 삶이라고 평가했습니다. 1922년 케인즈는 조약의 개정을 통해 독일의 배상금 삭감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케인즈는 1923년 화폐 개혁에 관한 소책자 A Tract on Monetary Reform을 통해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디프레이션 정책을 공격했는데 이런 국가가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허용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디프레이션을 피하면서 국내 물가의 안정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영국은 1920년대 내내 높은 실업률에 시달렸고 케인즈는 영국의 수출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파운드화의 평가절하를 주장했습니다. 1924년부터 그는 정부가 공공사업에 지출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 대응을 주장했습니다. 케인즈는 영국과 같은 나라들이 근본이제에 참여하는 것이 더 이상 순이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무부와 영국은행은 여전히 근본이제를 지지하고 있었고 1925년은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도 근본이제를 다시 확립했는데 이는 영국 산업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케인즈는 이에 대응하여 처칠의 경제적 결과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Mr. Churchill을 썼고 1931년 영국이 마침내 근본이제를 포기할 때까지 근본이제에 대한 반대 주장을 지속했습니다. 영국을 제외하면 케인즈의 관심은 주로 미국에 쏠려 있었습니다. 1931년 그는 당시 주리에 대한 대안적인 경제적 견해의 미국 최고의 중심지였던 시카고에서 반순환적 공공지출에 대한 그의 견해로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통 경제 여론은 전쟁 발발 직전까지 대공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개입에 대한 일반적으로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1933년 말 케인즈는
펠릭스 프랑크푸르트의 제안으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개인 강습을 하게 되어 1934년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케인즈는 서로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케인즈의 노력이 미국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1939년 이후부터였습니다. 케인즈의 대표작 바로 이 고용이자 그리고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는 1936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 일반 이론으로 불리는 이 책은 종종 현대 거시경제학이 기초로 간주됩니다. 1930년대 내내 케인즈의 의견에 동의한 고위 미국 경제학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곧 널리 받아들여졌고 엘빈 헬슨과 같은 저명한 미국 교수들이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 일반 이론에 동의했습니다. 케인즈 자신도 1937년 심장마비를 일으켜 오랜 기간 휴식을 취해야 했기 때문에 일반 이론의 발표 이후 이어진 이론적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이먼 민스키와 포스트 케인즈주의 경제학자들은 그 결과 케인즈의 이론이 고전 경제학자들과 타협하거나 ISLM 모델과 같은 수학적 모델로 케인즈의 이론을 표현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희석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케인즈는 1920년대까지 영국의 두 주요 정당 중에 하나였던 자유당의 평생 당원이었으며 1916년까지만 해도 종종 정부의 자문권을 행사했습니다. 케인즈는 1906년경부터 선거에서 자유당의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1920년에 세 차례에 걸쳐 출마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은 거부했습니다. 1926년 로이드 조지가 자유당의 지도자가 되면서 케인즈는 당의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 무렵 자유당은 성장하는 노동자 중심의 노동당에 의해 제3당으로 밀려났습니다. 1939년 케인즈는 케임브리지 대학 의석을 가진 무소속 의원으로 의회에 입성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연로한 토리당 의원의 병환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었고 막달레나 대학의 교장은 케인즈가 입후보하면 주요 정당 중 어느 곳도 후보를 내지 않기로 했지만 케인즈는 자유계약 선수로 남는다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아서 대학 의석 무소속 출마를 거절했습니다. 케인즈가 1939년에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그의 남은 생애 동안 그의 전문성의 여력은 주로 경제학의 실용적인 측면, 즉 전쟁 노력을 위한 최적의 자원 배분 보장 문제, 미국과의 전후협상, 브레튼 우즈 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일반 이론과 그 이후의 저서에서 케인즈는 특히 1930년대 대공황 기간 동안 자본주의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주장한 사회주의자들에 대응해서 싸웠습니다. 그는 자본주의가 국내적으로 관리된다면 조정된 국제 케인즈주의 정책, 국가들의 이익을 서로 대립시키지 않는 국제통화 시스템, 높은 수준의 무역의 자유와 함께 이 관리 자본주의 체제는 국가 간의 갈등보다는 평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전후 브렌트 우즈 체제에서 국제통화기금 IMF와 세계은행 월드뱅크의 창설에 기여했고 이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General Agreement of Trade and Trade와 세계무역기구 WTO의 창설에 기여했던 국제경제기구와 정책에 대한 그의 계획은 그 비전이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케인즈가 차입에 의한 재원을 마련하는 무책임한 정부 지출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시카고 경제학파의 구성원들에 의해서 널리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케인즈는 1940년에 출판된 전쟁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에서
전쟁 노력은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 적자 지출보다는 더 높은 세금과 노동자들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강제저축에 의해 조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941년 9월 그는 영국 은행 이사회 임원을 제안받아서 이듬해 4월부터 임기를 수행했습니다. 1942년 6월 케인즈는 그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왕탄신일 기념식 킹스 버스데이 어너스에서 세습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그의 직함은 서섹스 카운티의 빌튼의 케인즈 남작으로 관보에 게재되었고 그는 자유당 의석에 앉아서 귀족 상원의원에 취임했습니다.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 보이기 시작하자 케인즈는 영국 대표단의 지도자이자 세계은행위원회 의장으로서 1944년 중반 미국 뉴햄프셔 브레튼 우즈에서 44개 국가가 참여해서 금 1온스를 35 미국 달러로 고정하는 일명 브레튼 우즈 체제를 수립하는 협상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국제청산연합 인터내셔널 클리닝 유니온에 관한 케인즈의 계획은 화폐 관리를 위한 급진적인 제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공통의 세계 통화단위인 방코르와 새로운 글로벌 기구인 세계중앙은행 월드 센트럴 뱅크와 국제청산연합 인터내셔널 클리닝 유니온의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케인즈는 이들 기관이 국제무역 및 결제 시스템을 관리하고 각국이 상당한 무역 적자나 흑자를 피할 수 있도록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협상력이 더 강하다는 것은 협상 결과가 헨리 덱스터 화이트의 보다 보수적인 계획에 더 가깝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훗날 세계은행 월드뱅크와 국제통화기금 인터내셔널 모멘터리 펀드 IMF로 알려진 이 두 개의 새로운 기구는 주로 미국의 비전을 방영하는 타협안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국가가 대규모 무역 흑자를 피할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대신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적자 국가들에게만 전가될 것인데 케인즈는 적자 국가들이 자국민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하지 않고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케인즈는 최종 합의안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기뻐하면서 그 기관들이 그들이 설립 원칙에 충실하다면 인간의 형제에는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케인즈는 건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협상에서 영국을 계속 대표했습니다. 그는 영국 경제 재건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미상환 채무에 대한 특혜 조건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잠시 동성애자였던 케인즈가 이성애자가 되어 결혼하게 된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1921년 케인즈는 러시아의 유명한 발레리나이자 세르게이 디아길레프의 발레 루이스의 스타 중에 한 명인 리디아 로포코바와 이성애에 빠졌습니다. 그의 초기에 그는 로포코바와 함께 연하남 세바스찬 스프로푸드와 로트와 동성애 불륜을 유지했지만 결국 로포코바를 선택했습니다. 당시 아름다움과 두뇌의 결혼, 아름다운 로포코바와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였습니다. 둘은 1925년에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이 케인즈에게 새로운 초점, 새로운 정서적 안정감, 그리고 그가 결코 지치지 않는 순수한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케인즈의 블룸스버리 친구들 중에는 로포코바는 적어도 처음에는 그녀의 매너, 대화 방식, 그리고 소위 겸손한 사회적 출신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는데 표면상의 원인들 중 마지막은 특히 바네사와 클라이브 벨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편지에서 잘 드러납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델러웨이 부인에서 울프는 레지아 웨런 스미스의 캐릭터를 로포코바에 기반을 두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는 아이를 갖기를 바랬지만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리디아 로포코바는 케인즈보다 35년을 더 살다가 1981년에 사망했습니다. 케인즈가 런던에 있는 동안 고든 스퀘어 46번지에 머물렀습니다. 결혼 후 케인즈는 브라이튼 근처 시골에 있는 농장인 틸튼 하우스를 장기 임대해서 케인즈가 런던에 있지 않을 때 부부가 머물렀습니다. 케인즈는 궁극적으로 개인적 부를 축적한 성공적인 해외, 무역, 화폐를 포함한 종합적인 투자자였습니다. 그의 자산은 1929년 월스트리트 붕괴 이후 거의 사라졌지만 다시 곧 회복되었습니다. 1946년 케인즈가 사망했을 때 그의 순자산은 50만 파운드에 조금 못 미쳤으며 이는 2023년 기준으로 보아서 2,300만 파운드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케인즈는 1920년대부터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의 기금을 관리했는데 처음에는 시장 타이밍에 따른 전략으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배당금을 많이 지급하는 중소기업의 상장 주식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당시에는 주식이 고위험으로 여겨져서 수백 년 된 기부금은 전통적으로 농지와 채권 같은 고정 수입 자산에 투자되어 왔기 때문에 이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케인즈는 소수의 자산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그의 노련한 경영 덕분에 이 부분은 기부금 자산의 대다수가 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의 구성 요소는 25년 동안 매년 평균 6%에서 8%까지 영국 주가 지수를 능가하여 워런 버핏과 조지 소로스 같은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케인즈는 또한 투자 다각화의 선구자로 여겨지는데 그는 일반적인 변동이 있을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위험이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또한 영국 위의 주식에 실질적으로 투자하여 본국 편향을 피한 초기 국제 투자자였습니다. 케인즈는 투자를 생명보험기금에 적용한 최초의 보험 투자자였습니다. 케인즈의 매력은 그가 어디를 가든 대체로 호평을 받았고 원한을 품는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 브레튼우즈 협상 종결식에서 케인즈의 연설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케인즈가 이룩한 업적의 규모를 인정하며 국제관계에서 보기 드문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타임즈에 실린 케인즈의 사망 기사에는 빛나고 찬란하고 발랄하고 열정적이고 동성애자이며 무리한 농담으로 가득 찬 그 남자가 있다. 그는 공동선에 대해 진정으로 헌신하는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는 찬사가 실렸습니다. 케인즈는 일생 동안 자본주의의 이익을 위해 정력적으로 일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을 때조차도 그는 자신이 다니던 대학의 재정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금 미국 달러 본위 제도를 수립한 브렌트우즈의 체제의 수립을 도왔던 그는 세계 경제에 도움이 될 국제 통화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46년 케인즈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영미 차관 협상을 하며 그 협상에서 미국으로부터 영국에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는 그 과정을 가혹한 지옥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몇 주 후 케인즈는 1946년 4월 21일 62세의 나이로 잉글랜드 이스트 서식스 주 브레이튼 근처에 있는 농장인 딜튼 하우스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골이 세인트 폴 대성당의 지하실에 안치되기를 원했지만 그 소원에 반하여 그의 유골은 틸튼 하우스 자택 위에 다운스에 부러졌습니다. 케인즈의 초기 낭만적이고 성적인 관계는 전적으로 남성과의 관계였습니다. 케인즈는 이튼스쿨에서 처음으로 동성애에 입문하여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도 동성애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케인즈의 초기 파트너로는 딜리 녹스와 다니엘 맥밀란이 있습니다. 케인즈는 1901년부터
1915년까지 그의 많은 동성애적 만남을 표로 정리한 별도의 일기를 써서 공개했습니다. 케인즈와 맥밀란과의 긴밀한 관계는 맥밀란의 회사가 처음으로 그의 소책자 평화의 경제적 결과의 출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케인즈 반대론자들은 케인즈의 동성애와 후손이 없기 때문에 케인즈의 이론은 장기적 파급 효과에 관심이 없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케인즈의 친구들은 케인즈가 말년에 여성들과도 불륜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케인즈가 꼭 동성애자만이 아닌 양성애자라고 옹호했습니다. 나중에 올리버 스트레티치와 결혼한 레이 코스텔로는 케인즈의 초기 이성의 상대였습니다. 1906년 케인즈는 나는 레이와 약간 사랑에 빠진 것 같지만 그녀가 남성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진 않았다고 해고했습니다. 케인즈는 훗날 오직 던컨 그랜트만에게만 아름다움과 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동성애 최고라고 회고를 남겼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케인즈가 나치즘에 동조했고 반유태주의자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즈의 사적인 편지 중에 일부가 반유태주의적인 초상화 묘사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특히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 나치 점령하에 오스트리아로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이 영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이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케인즈는 시원주의의 지지자였으며 시원주의를 지지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유태인과 다른 소수 민족에 대한 나치의 공격적인 성향이 명백해지자 케인즈는 나치즘에 대한 혐오를 분명히 했습니다. 평생을 평화주의자로 살아온 그는 처음에는 나치 독일의 평화적 봉쇄를 선호했으나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여전히 유화책을 주장하고 있을 때 강력한 반나치 결의안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그는 좌파가 아돌프 히틀러에 맞서기 위해 정신을 잃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좌파의 지식인들은 나치의 침략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가장 큰 소리로 요구했었습니다.